예, 됐습니까? 예, 됐어요. 네. 예, 저기, 이 화면도 보이시죠, 지금?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월인석보 108장의 비밀과 신미대사라는 강의를 이제 할 텐데요. 월인석보의 신미대사가 드디어 출연하십니다. 그동안은, 그, 나란말씀이라는 영화에 신미대사가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깊이 이제 그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는, 신미대사라는 이름이 뭐 코빼기도 안 보인다, 순 엉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역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신미대사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금으로 치면 훈민정음 사용설명서거든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무슨 가전제품 살 때 그 매뉴얼 읽으면서 이 매뉴얼 누가 썼는지 그거 알 필요 있어요? 매뉴얼 작성자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 그거랑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고 정확히 석보상절이라는 두 책을 이제 그 합편해서 만든 책인데 거기 서문에 보면 11명의 자문단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역할을 밝히면 이제 훈민정음도 참여했고 또 월인석보에도 참여했고 월인석보 이후에 뭐 능원경, 원각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신경 등등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거의 뭐 소위경전이라고 쓸 수 있는 이제 대단한 그 모든 경전들이 이 월인석보 만든 2년 후에 차근차근 다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월인석보 서문에 해각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이건 이제 저기 교종의 우두머리고 판교종사 설준, 선종의 우두머리가 수미 스님인데 신미 스님이랑 같은 도반이에요. 동문수학을 한 친구 사이예요. 그 다음에 교종의 그 이제 대종사 설준, 그리고 연경사, 회암사, 대자사, 소요사 이런 절들이 다 그 왕실의 어떤 그 원찰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암사도 있구나. 왕실 대표 사찰들의 주지 스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또 그 선사 그냥 선사가 아니라 대선사 사지 그다음에 이제 그 나란말싸미 영화에 나왔던 신미대 대사의 그 제자들 하결 학조 스님 그리고 신미대사의 친동생 김수온 이 11명의 어벤져스급 자문단이 월인석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의심 가뱅 고디 있거든 모롬에 너비 무로말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묻떠진 사람은 최해각존자 신미와 뭐 김수원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2부 경전이 있어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경전으로 만든 것들을 보통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만 종류로 묶으면 12종류래서 12종류의 경전 그래서 12부 수다라라고 부르는데 그 12부 수다라를 세조가 샅샅이 뒤져서 다 공부를 해서 월인석보를 쓰다가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반드시 널리 물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물어본 사람이 해각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훈민정음 문자를 운용해서 월인석보 책을 쓰는데 자문으로 거명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훈민정음은 모르고 창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훈민정음과 상관없는 월인석보의 불교적 지식만을
가정했을까, 그러니까 자문했을까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영어 알파벳 배우고, 우리 몇 년 지났죠? 영어 알파벳? 조교 선생님은 특히 영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영어 알파벳 배우고 영어로 책 쓸 수 있나요? 최소한 저만 해도 지금 그 알파벳 배운 지 50년 됐는데, 다른 분들은 6, 70년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알파벳을 모르는데 그 알파벳을 사용해서 책을 쓰려면 내가 알파벳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파벳으로 단어도 만들고 문장도 만들고 그 문장을 모아서 단락도 만들고 단락들이 수천 개가 모여서 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없는 알파벳을 이제 세종이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이라는 알파벳으로 월인석보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월인석보라는 책을 쓰면서 그 훈민정음이라는 알파벳을 모르는데 자문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 11명이 거꾸로 훈민정음에도 박사들이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가 1459년에 나오는데 2년 후 1461년에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이 설치가 돼서 훈민정음 불경이 아주 수십 종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아예 신미스님이 다 번역을 하고 진두지휘를 해요. 세조는 구결을 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1권의 그 끝장이 보면 이렇게 월인청강지곡 제1, 석보상절 제1, 그리고 총 108장 이라고 쓰는데 왜 108장일까? 그러면 이 108장에서 이 1권이 똑똑하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1권이 끝나지 않았는데 108장으로 급 마무리를 해놔요. 왜 이러냐? 마지막에 여기를 보면 그 협주라고 해서 훈민정음 사전이 나오는데 선정은 아래 사겨 있나니라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선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선정에 대해서 설명할 칸이 모자르니까 2권에서 설명하겠다. 다음에 풀이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무슨 책이 이렇게 끝나냐고 도대체가. 무슨 책이 to be continued야. 그래서 협주를 보면 선정은 다음에 풀이해 놓는다고 다음 책의 계속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1권이 끝납니다. 그러나 정작 제2권에서 그 선정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의 샤카, 석씨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책을 마무리할 때 1권의 주석은 1권에서 끝내야지 정상이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108장의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108장에 맞추고 싶었으면 이렇게 끝냈을까. 그런 또 하나의 단서가 이제 있는데, 이 108을 맞추기 위한 끝인 듯 끝이 아닌, 끝. 이제 요새 아이들 노래 가사 중에, 이제 유행어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처음 책을 낼 때 그래서 이 2권이 1권과 함께 합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2권이 한 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1권의 내용은 사실 2권의 7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말로만 108장으로 끝났다고 했지 사실은 2권의 7장 그러니까 108장이 아니라 108 더하기가 115장까지 하고 이 1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을 108장으로 끝내려고 노력한 이유를 이제 뭘까 한번 찾아보는 걸 화두로 삼아 봅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얘기는 제가 6강에서 그 해결책을 알려드려요. 제 나름의 해석.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와 강경도감 그리고 신미대사, 이걸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잡았는데, 강경도감은 월인석보가 지어진 2년 후에 설치가 되는데 능엄경 언해를 또 10권인데 1년 만에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 동안 사실 이 1461년에 그 이제 세조가 강경도감 설치를 하고 세조는 1468년에 7년밖에 이 저기 강경도감에 관여를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한 3, 4년 동안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왕후도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0여 년 동안 훈민정음 불경들과 신미의 본격적인 역할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월인석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또 주장을 하고 있고 1권부터 25권까지 조선 스타일의 월인석보를 간행해 본 다음에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강경도감을 추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 더하기 석보상들 이 두 책의 합쳐는 보통 법문 다음에 개송이 나오는데 개송 다음에 법문이라는 불교 경전의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순서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다고 그랬죠? 개송을 아버지 세종이 썼고 법문을 아들 세조가 썼기 때문이에요.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이라는 법문을 만들자 세종대왕이 그걸 보고 이제 요약한 월인청강지곡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쓴 시를 앞세우고 아들이 쓴 석보상절 부처님의 그 산문 내용을 뒤에다 붙인 것이 월인석보예요.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는 사실은 책은 이렇게 두 권을 합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책 속에 책이 한 5권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1권을 보시면 처음에 훈민정음 언해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석가모니 일생을 그린 8장의 그림 8장도 그림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네 번째가 석보상절 그리고 협주라는 훈민정음 대사전 이렇게 5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월인석보를 짓고 나서 강경도감을 세워갖고 본격적인 조선대장경의 시대가 열리는데 총 10단계의 번역 과정을 갖추어서 이 훈민정음 불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러면 역추적해보면 첫 조선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는 월인석보도 이런 10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인석보는 강경도감 출발의 시금석 역할을 한 책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에 능원경 언해 훈민정음으로 만든 경전이 언해예요. 우리가 보통 언문이라고 우리 한글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언문 할 때 그 언문이 무슨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뜻으로 암클 무슨 별별 그 비속어로 훈민정음을 많이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 언해는 순수 우리말이라는 뜻이에요. 능원경의 언해 과정과 참여 인물을 보면 능원경이라는 한문경전에 구결을 dan다. 누가? 세조가. 왕이 구결을 능원경이 이제 윤민자 선생님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차돌 능엄이라고 해요. 차돌처럼 어렵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너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돌 능엄이라고 스님들이 이제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 어려운 경전인데 그 경전을 능숙하게 구결을 다는 게 세조임금이죠. 그럼 세조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 이상의 언어 천재, 불교 천재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세조 왕이 임금이 단 구결에 그걸 증이라고 해요. 검토하고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를 누가 했냐? 해각존자 신미가 합니다. 드디어 해각존자 신미의 구체적인 역할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구결이 이제 현토는 이제 토를 달았다. 매달릴 현자를 써서 이제 현토한다 그러는데 지금으로 하면 나람 말삼 이가 이제 현토예요.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고 그거 이제 훈민정음이니까
국지 어음 이 할 때 이가 주격조사고 이호 중국 하야 할 때 하야가 구결이에요. 그렇게 이 하야 같은 구결을 이제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가는 걸 창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야보다는 하며가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그 교정을 보는 걸 누가 했냐면 정빈한 씨가 했는데 정빈한 씨는 의경세자 본주예요. 세조의 끝날 20살에 단종 그 사약받기 한 달 전에 자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종 어머니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그때 불렀대요. 나중에 이제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정빈한 씨 시절에 시아버지가 구결을 달고 신미스님이 검토한 2호 중국 하야 여문자 로 이런 것들을 읽는 그런 역할을 왕세자 부인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게 누구냐? 한계인데 한계인은 세조의 동서예요. 김수호는 신미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번역된 문장을 비교하고 교열하는 것이 박권, 윤필상, 노사신, 정유상 같은 이런 이제 불교학자들이고 유교학자들이에요. 비편전 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제의 예를 정하는 것이 영순군인데 영순군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아들이니까 세조로 치면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인 거죠. 조카네. 그리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해서 중국 이거 오늘 꼭 신부영 선생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중국 한자음을 우리가 이제 중국 이렇게 읽지만 걔네 발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중국 이렇게 한자 써놓고 그렇게 읽을까요? 아니죠. 중국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이제 중국어 이렇게 쓰는 게 동국정운식 한자음인데 그거는 조변환이라든지 조지라든지 이런 또 이제 중국어 학자가 해요. 그리고 번역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다시 신미. 그리고 사지 기억나세요? 대선사 사지. 월인석보 자문단에 있던 하결학조. 이 네 사람이 그 11명에 다 들어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확정한다. 누가? 세조.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해각존자 신미가 검토를 하고 다시 마지막에 교열을 하고 그 교열을 확정짓는 게 세조고 세조 앞에서 읽는 걸 전원이라고 하는데 조두대라는 여자 상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훈민정음 상제와 활용의 비밀을 이 능엄경언의 과정과 참여 인물에서 이제 발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또 한번 프로젝트 연구 주제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그 다음에 능엄경언에 나오고 법화경언에 금강경언에 이런 언해들이 계속 나와요. 언해는 지금으로 치면 한글 금강경, 한글 법화경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엄경 언해는 강경도 가면 이제 기준이 돼요. 그리고 풍부한 어휘, 문법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15세기 세조 시대의 언어에 엄청 중요한 기본 기준이 되는 문헌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강경도감에서 처음 발간한 능엄경 언해로 이제 월인석보와 훈민정음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훈민정음 언해가 월인석보 1권에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책 속의 책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알파벳을 처음 공부를 하고 그 알파벳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림책으로 석가모니 일대기를 다시 이제 총체적으로 개론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사전으로 짚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제 월인석보를 만든 거죠. 이런 이제 형식 같은 것도 이제 불교적인 거라고 봤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형식도 또 이제 그 불교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써놓은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다시 7원시로 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월인석보도 불교 형식이긴 하지만 아버지 세종의 노래를 앞세우고 아들 세조를 뒤로하는 겸양의 형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 자문단의 신미를 비롯한 11사람이 이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훈민정음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자의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불교 지식에 통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훈민정음 창제의 그 해례본의 사용설명서에 어떤 기록도 없다고 이 신미를 비롯한 자문단이 갑자기 훈민정음으로 지은 월인석보를 감나라 배나라 이걸 고치고 저걸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부에 해당하는 불교경전을 다 섭렵하고도 의문이 남을 때 대조의 그 의문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11명의 자문단이고, 이 사람들이 강경도감에서 거의 펄펄 날아다닌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기록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구축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면 세조가 경전의 구결을 달면 신민은 확인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교정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한계희하고 김수원이 이게 다 한계희는 그 동서니까 세조의 최측근이고, 김수원은 신미대사의 동생이니까 신미의 최측근이고, 이 사람들이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면 그것을 또 검수하는 역할을 신미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막힘없이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관련해도 이들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이제 있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능원경원의 권 10이 마지막 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발문, 어제 발이라고 써있죠. 어제는 세조 어제예요. 세조가 이제 훈민정음 능원경을 만들고 후기를 쓰는 거예요. 후기에 여기에 황고세종, 그러니까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황제이자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이 기람 능엄 하시고 하시고 하야시나 이런 게 구결이거든요. 그리고 아는 이제 세조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거 동행 해각존자 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왜 한 줄을 옆에 썼죠? 세조 임금보다 해각존자를 높일 때에만 신하가 왕이나 아니면은 그 부처만 맨 윗글자를 다음 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조가 신미대사한테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절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해각존자는 사실은 임금님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세조에게 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그리고 얼마나 더 해각존자가 윗사람이었냐면 숙부 효령대군이 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숙부는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세조의 삼촌이란 말이죠. 작은 아버지인데 효령대군은 줄을 안 바꾸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요. 대군이니까, 왕보다 아래니까, 아무리 삼촌이라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해각존자가 왕보다 위상이 높았구나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요런 내용을 이제 지금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뭐냐면, 옛날 정통 무오년에 선대왕 세종께서 능원경을 보시고 기사년에 번역하여 널리 펴고자 하시어 나에게 명하시어 연구하라 하시거늘, 중간에 부둔이 이음으로 인해서 총총한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내가 금기가 둔하고 그런 것들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이제 뭐 이렇게 공사 다망하고 바빠서 언제 선대왕의 그 명을 이제 잊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희유하신 부처님께서 유연한 유를 다 거두심으로 파리일백을 나타내셔 신령하신 광명이 세상에 비치시니, 이때 이제 진신사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파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답니다. 근데 100개나 늘어난 거예요. 그런 영험이 있어서 기특하신 상서와 다르신 감흥이 항사검에는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의 동행 해각존자 등이 이 기별을 들으시고 와서 경하하시거늘 아저씨 효령대굴이 나에게 능엄경과 영가집을 번역하기 바란다고 청하시니, 정이 내 뜻에 맞거늘. 또 선사는 그 해각존자예요. 해각존자께서 또 따라 기뻐하심으로 여기에 동서 한계이 등에 명하여 상고를 돕게 하고, 또 내가 겨루를 얻어서 힘을 더하되 다 해각존자께서 바르게 해서 두어 달의 번역이 이루어졌대요. 이 10건의 번역이 두어 달에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게 우리는 불가사의 하지만 그 단계, 아까 10단계를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산림에 사는 스님들, 세속에 사는 속인들한테 이 인세에서 주라고 명하였다. 선순 신사 5년, 세조 7년, 1461년 9월에 여기에 불제자, 승천 채도 열문 영모 조선궁왕 성 휘는 이제 유를 말해요. 발문을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휘한다고 하잖아요. 임금의 이름을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조를 대하는 세조의 태도가 능엄경언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신미대사를 거의 부처처럼 받들어서 글을 쓸 때도 세조 자신을 나타내는 아라고 쓴 뒤 왕이나 부처를 대화할 때처럼 줄을 바꿔서 동행한 해각존자 신미를 써서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발문 마지막에는 불제자 조선국왕이라고 자신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조의 불교신앙은 정말 뭐 철두철미하고 이제 투철하고 신미에 대하여서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로서의 최고의 예를 갖추고 있다고 이제 저는 확인을 했죠.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보면 언해 과정도 상이 입곁을 달아샤, 이 말은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해각존자께 마계와시나를 이제 증의를 맡기시고, 김수호는 번역하고, 해각존자 신미는 입선 사지 하결 학조 이렇게 또 번역 정한 다음에 어람하시고 세조가 친히 보시고 그 정하시면 이제 전원 조두대가 그 어전에서 번역 일사원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발문에 의하면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세조하고 신미, 김수훈 등이 원래 아까 뭐 무사년인가 뭐 그 무슨 년이라 그랬지? 무오년. 기사지세의 석정통 무오지세에, 그러니까 무오년이 이제 세종 30몇 년인가? 31년, 1449년이래요. 번역을 착수했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461년에 석가모니의 분신사리가 100여 매가 나타나서 효령대군이 이 상서를 위해서 이 능엄경과 영가집 번역을 이제 세조에게 요청을 하니까 세조가 2달 만에 번역을 끝내고 그걸 이제 10월 달에 그 활자로 400부를 간행했다. 이게 이제 능엄경 발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활자본을 급히 서둘러서 오타가 많아서 1462년에 강경도감에서 목판으로 다시 간행했다. 그러니까 이미 1461년에 그 2달 만에 했고
그걸 다시 재판을 찍은 게 1462년이네요. 1년 만에 해도 불가사의인데 바로 그때 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능원경언의 발문을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경전을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해각존자 신미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밝히게 한다. 그 구두가 바른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한 개의 김선이 훈민정음으로 쓴다. 훈민정음으로 쓴 것을 다시 신미 스님 등이 조정을 하고 세자가 본 뒤 확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기 분담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원경 언의 편차 안에 관여한 인물은 총 24명이에요. 도제조 셋, 제조 7, 부제조 5, 사 4명, 부사 2명, 판관 3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금강경도 구결을 다는 건 세조, 또 구결을 단 걸 이제 세조 앞에서 쓰는 건 정빈한 씨. 그러니까 이 의경세자 부인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구결을 쓰고 조정을 하는 건 이게 보면 알겠지만 해원, 도연, 개연 이거는 전부 다 스님 이름이죠. 그리고 수구의 박씨, 수구의 박씨는 제가 못 찾아봤네요. 그 다음에 세조의 명을 받아서 이제 출납하는 건 아까 광평대군 아들, 조카. 훈민정음으로 쓰는 건 한계이가 이제 훈민정음의 거의 전문가급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능원경은 김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을 교정하는 게 이번엔 소령대군이에요. 소령대군도 훈민정음도 전문가였고 그 불경도 전문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충일 명신 연희 정심은 스님 이름이죠. 그리고 여러 불경을 또 이제 그 참고문헌을 찾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 레퍼런스를 그 교정하는 거. 그게 김수원. 강임의 노사신. 박건, 최호, 조지, 안유, 김계창. 조지는 아까 동국정운식 그 표기를 담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다는 거 조변한. 그러니까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도 잘하려면 이 불경도 잘 알아야 되고 훈민정음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한 글을 쓰는 건 19사람 있어요. 이 저기 훈민정음으로 그 이제 그 번역하는 거를.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11사람이에요. 장치손, 김금음, 금음 이거는 뭘 것 같아요? 검따라는 뜻이에요. 뭐 검동이 이런 이름도 있어요. 금음따 할 때 금음이에요. 이게 우리말이에요. 이 장말동도 나오죠. 말동이, 새동이, 개동이라는 이름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런 그 우리말 이름 그 연구에도 이 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1464년에 이 금강경 언해가 이제 간행이 됐는데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한 31명? 체계가 공고해진 번역 작업이 이제 눈에 띕니다. 이상과 같이 훈민정음 보급을 위한 월인석보를 위시한 훈민정음 불경 간행에 불교 관련 지식인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와 역할을 훈민정음 반포 후 간행되는 일련의 서적들 속에서 우리가 능원경언의 서적들이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금과옥조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가 세계기록 유산이야. 뭐 우리는 훈민정음 그 사용 설명서인 매뉴얼이 아직도 남아 있어. 훈민정음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드립다 얘기하지만 글자 있는 나라 많거든요. 글자가 600년 동안 그 죽지 않고 사화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발전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문자로 만든 이 월인석보 이후의 강경도감 책들 덕분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그 이제 그 한류문화의 토대가 된 거에는 월인청강기복, 석보상절, 월인석보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강경도감의 능원경언의 법화경언의 금강경언의
같은 주옥 같은 일련의 훈민정음 작품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강경도감에서 만든 책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62년에 능원경원에는 태조가 구결, 한계의 김수원 신미가 번역. 그 이듬해 63년에는 법화경도 엄청 긴 경전이거든요. 태조가 구결, 강경도감에서 번역. 강경도감에 일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또 1년 후에 선족 영가집 언해에는 태조가 구결, 신미 효령대군이 훈민정음. 불설 아미타경. 태조가 구결을 달고 아예 훈민정음으로 썼어요. 아미타경은 왜 그러면 태조가 구결을 달고 번역가 훈민정음으로까지 썼을까? 아미타경이 아미타불이 극락왕생, 극락정토에 사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생전에 지은 잘못,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요절한 의경세자, 이런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단종에 대한 후회, 상육신, 사육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가천도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참회하고 이제 자기가 또 죽어서 이런 극락정토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발언으로 저는 썼다고 봐요. 그 다음에 금강경이 요새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기본경전이거든요. 태조가 구결, 종서 한계이가 번역, 숙부 효령대군과 판교종사 해초도 우리 아까 월인옥보 서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교정. 반야신경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몰라도 공죽시대 색kinh 시곡은 알지 않습니까? 태조가 구결, 효령대군과 한계이가 훈민정음. 원각경도 엄청 어려운 책이고 두꺼운 경전인데 태조가 구결, 신묘와 효령대군, 한계의 등이 훈민정음. 모구자 수신결은 아예 신미가 훈민정음으로, 사법부 언해는 신미가 구결을 달고 훈민정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미가 안 나온 데가 없죠. 이게 강경도감에서 신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신미의 이제 자취가 남아있는 속리산 복천암에 가보면 신미를 선교 종은 빼야 돼. 선교 도총섭이에요. 선종과 교종의 다 포괄하는 총체적으로 다 이제 섭은 이제 포섭하다 할 때 섭인데 다 이렇게 거두어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밀전 정법을 비밀히 전하고 비지 쌍운, 자비와 지혜를 쌍으로 운용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국이세. 그러니까 나라를 이롭게 하고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거의 홍익인간의 다른 말인데 이거를 세종의 유언으로 문종한테 이 호칭을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흉무에는 둥글고 원만하고 다 융합해서 걸릴 것이 없다. 해각존자는 지혜의 깨달음이 이제 끝까지 올라간 이제 무슨 안한존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바로 밑에 경지. 이런 엄청 기다란 내용이 이게 이제 신미대사 글을 수식하는 그런 말인데, 북천암 극락고전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신미는 사실은 생물연도 다 물음표를 쳐야 될 정도로 한 1405년경에 태어나서 1480년경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거의 조선시대 실록 같은 데 보면 일부러 기록을 샅샅이 찾아서 다 삭제해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적이 없어요. 남아있는 건 간승, 요승, 간사한 중, 요망한 중, 이런 내용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신비스님은 원래 속가에서는 김수성, 동생 이름이 김수온이었잖아요. 충북 영동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동 김씨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옥구진 병사였던 김훈이고, 동생이 김수온이다. 대조 때 선승인데 행장은 전하지 않으나
이제 이력서라는 거예요. 현장은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불교 중흥의 기록을 이제 남기고 있어서 그 행적을 살필 수가 있다. 속리사, 법주사의 옛날 이름이 속리사예요. 속리산 법주사지만 옛날에는 속리산 속리사였다는 거죠. 거기서 출가를 했어요. 속리산 법주사도 충청도에 있는 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위는 정식 비구 스님이 되기 전 단계를 이제 3위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절에 수미 스님하고 만나서 함께 대장경을 읽고 이제 계율을 익혔대요. 그리고 세종 말년에 세종 28년에 이제 만난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오거든요. 세종을 도와서 이제 불사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세종은 말년에 두 왕자를 이제 먼저 보내고 소원왕후를 3년 동안에 세 사람이 다 이제 죽게 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제 부처를 신봉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신묘 김수훈이 세종을 도와서 내원당은 내불당이라고 해서 경복궁에 이제 내불당 자리가 지금 그 국립민속박물관 앞쪽에 처음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세종을 도와서 북촌사를 중수했다. 거기에 아미타 삼존부를 이제 모셨는데 불이 나서 이제 없어지고 영조 때 모셔놓은 아미타 삼존불이 남아 있더라고요. 요번에 가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종은 세종의 뜻을 이어서 그를 선교 도총섭에 임명을 했다. 또 세조는 신미를 왕자 시절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왕의 스승, 왕사의 역할을 하도록 모셨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경외했고 왕위에 오르자 불교의 중흥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세조 4년에 해인사에 있던 대장경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고, 또 이제 강경도감 1461년에 이제 설치했을 때 훈민정음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교경전을 번역 훈민정음으로 하는 것을 주관했다. 이 신미스님 주관 아래 법화경, 반야신경, 영가집 등이 이제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졌고, 금강경, 오가해설이 같은 것도 규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조가 피부병 뭐 이런 걸로 속리산 복천사로, 이제 복천암이지만 그때는 복천사였어요. 그곳에서 사지도 아까 머리놓고 서문 자문단에 나온 이름이죠. 하결학조 나란말싸미에서 아주 영특한 두 제자로 나왔잖아요. 학조는 산스크리트 능엄경 이제 주문을 자료여갖고 우리가 굉장히 이뻐했었던 그런 이제 역할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대설법회가 열려서 그때 이제 또 세조를 옆에 이제 모시고 이런 법회를 했다.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로 또 옮겨서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하는 걸 건의를 하고, 또 이제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라는 거를 썼는데, 이때 모든 왕실의 가족은 사슴의 8촌까지 다 이 상원사에 시주를 해갖고 상원사를 중창을 해요. 그때 이제 해각존자라는 호를 내리고 존경을 했다. 이런 책들도 신미스님이 훈민정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신미스님의 이야기고, 복천함에는 학조 스님, 신미의 제자 학조의 부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학조는 엄청 오래 살았어요. 82세,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82세면 지금으로 치면 한 120살 산 거예요. 세조 때부터 연산군까지 국사였어요. 그리고 금강산의 유점사, 또 해인사 대장경, 이제 지금의 우리 장경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창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안동 사람이에요. 지금 훈민정음 회례본 2개가 전부 다 안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조의 고향인 안동 광흥사가 이제 안동 군사도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어요. 그리고 신미 하결 등과 함께 조선의 삼화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스님이에요. 웅문거필이라는 이제 소리를 들었고,
또 이제 수많은 불사를 했고, 또 이제 그 인수대비의 명으로 해인사를 중수했어요. 또 그 왕비의 명령으로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정의왕후가 그 세운 세조의 왕릉, 광릉 옆에 봉선사를 왕릉을 지키는 절로 만들었을 때 거기 그 봉선사를 짓기도 하고 주지로 주석하기도 한 거예요. 요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학조의 연보를 보면 세종 14년에 안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스님이 됐을 때에도 뭐 이렇게 그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어느 날 이 그 학조 스님네 집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학조가 중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그 중으로 내주기 싫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어린 애기의 발바닥을 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발바닥에 임금왕자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 출가를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윤민자 선생님 잘 가는 용문사 있잖아요. 그 용문사의 불상 요성도 학조 스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인사하고도 관계가 많고, 금강산의 유점사, 뭐 명나라 사신도 접대하고, 세조의 귀신제는 무슨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영혼을 이제 달래는. 그리고 봉선사 창건에 참여를 했고, 우리 파고다 공원에 원각사 10층탑 있잖아요. 그 원각사도 이제 주석을 했고, 직지사에도 주석을 해서 직지사에도 부도가 있대요. 그리고 이 성종 15년에는 봉선사 주지를 했어요. 해인사 흥복사 창건을 했고, 이제 중종 8년에 입적을 하죠. 그런데 더 이제 의아한 거는 하결 스님이 학조의 이제 사형이라고 해요. 그 절에서의 형으로 부르는 신미 스님만큼 행적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하결은 신미에 버금가는 고승으로 존경을 받았대요. 그리고 영동 지방의 낙산사, 상원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교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학자와 더불어서 봉선사 주지를 했고 해인사 대장경을 일출했다. 그리고 강경조감에서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 간행했다.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대산 상원사, 낙산사 불사를 했다.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종 31년에 진관사, 우리 이 북한산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관사 중창을 했고, 대자암은 문종 때 했는데 지금 일산쯤 어디에 있다고 해요. 없어졌어요. 그게 왕실의 원찰이었고, 그 다음에 상원사 중창, 낙산사 중창이 제일 큰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종 1년에 상원사 수륙제, 그 낙산사의 종을 안동에서 운반해 온 거, 그리고 봉산사 창건은 이제 학조랑 같이 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낙산사에 머물고, 이제 상원사에 머물고, 봉선사 주지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리고 성종 14년에 입적. 그래서 이 신미 하결 학조, 세 스님을, 이제 조선의 사마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의 흥법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세 고승이고, 끊임없는 이제 유생들의 비판, 견제를 받아서, 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왕과 민중들로부터 사마상이라고 존경을 받았고, 신미와 하결은 존자, 그러니까 신미존자, 하결존자, 신미존자, 하결입선, 그러니까 선종에서도 굉장한 지경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학조는 왕사, 승왕, 삼수변이 있는 건 나라의 왕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겠죠. 복천암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금은 이제 하나의 암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대단했었던 이제 자치가 어린 암자였느냐. 성덕왕 때 창건되었고,
공민왕이 이제 자주 찾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조가 난치병을 여기서 치료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세조길이 있고, 세조가 목욕한 그 이제 뭐 그 소, 그래서 목욕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암화상탑인데, 수암화상탑이 신미 대사 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405, 1480이라는 그 이제 내용이 써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저기 뭐야, 그냥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신미는 처음에는 성균관에 입학을 했다가 출가했다는 기록이 실록에는 안 남아있고 영동김씨 족보에 남아있어요. 여러 대군의 신임을 받았다. 유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판선 그 이제 교종직을 제수받았고 그 국가 그 수륙대를 관할을 했다. 선교 양정을 통솔하는 선교 도총석 뒤에 올랐고 세조에는 이제 세조 때는 불경 강경 사업을 주도했고 학연학조와 사마상으로 불렸다. 조선 사마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학조화상탑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학열은 어디 갔는지, 학열에 대한 연구는 제가 어디서도 지금 찾아보지 못해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 신미대사탑보다 조금 더 단순해요. 제자탑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그 세조가 한 거는 다 불에 탔고 조선 후기 영조 때 그 모셔진 목조 아미타 열의 3돈 사상인데 유형문화재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써 있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죠? 그냥 일사천리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떠셨나요? 음에 듣는 얘기라 좀 너무 엄청나요. 예, 이게 다시 다 예, 정리해서 좀 다시 저도, 봐야겠어요. 예,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하면서 공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넓혀져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선시대의 불교란 과연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고, 세조와 세종의 불교에 대한 그 신봉은 어느 정도였고, 이 심리학연 학교 김수원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뭐 뭔가 보충하실 말씀이거나 뭐 어떤 거라도 한마디씩 해주시죠. 그동안에는 오늘 단편적으로만 봤었는데 예. 오늘 다 그 인맥이 일목요연에 다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회장님은? 아니 이제 전에 이제 신미 얘기는 몇 번 들었었는데 그 다 그렇게 시스템 다 갖춰져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이 그 항상 옛날에는 훈민정 하면 세종 이렇게만 했었는데 혼자 힘이 아니구나. 이익배 선생님은 나란 말씀에 한 2번 보시지 않았어요? 한 번 봤어요, 한 번만. 예. 예고편까지 2번이지 뭐. 예. 우리 막 단체로 그 나란 말싸미 할 때 제가 또 자문으로 이름 나왔다고 관람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찌 보면 영화가 너무 신미를 너무 드러내서 오히려 더좀 예, 그렇지만 반감도 어쨌든 있고. 그 영화는 잘 만들었고 언젠가 저는 재평가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제 이런 신미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면. 예. 윤민자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민자 선생님 소리 마이크 꺼졌어요. 잘 듣고 있어요. 윤민자 선생님 마이크 키셔야 돼. 오디오가 꺼져 있어요.
예, 그럼 조규 선생님 오랜만에 들으셨는데 네, 어땠어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잠깐 건강하신 모습 여쭤보고 보여서 기뻐요. 네, 예, 윤민자 선생님 여쭤, 다시 어떠셨어요? 네네. 근데 그 세조가 그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 자기 네, 어머니를 이제 그 돌아가신 후에 석고상절로 이제 그걸 위안을 드리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세종의 일대기를 써서 그런가 아무튼 그 언해를 보면은 다 불경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그게 불경에 관한 언해를 하기 때문에 신미대사라든가 스님들이 많이 참가를 하셨는지 음, 아니면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거기에 그 언해에 그렇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그게 조금 그러니까 강경도감이라고 하면 사실 유교경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네, 거의 불경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나중에는 유교경전도 훈민정음으로 만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처음에는 이 세종세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 이 두 임금은 뭐 그 나는 불교 그 풀제자라고 자기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불교 신자라고 이제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이 조왕 시대만큼은 확실히 불교 시대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유생들이 또 훈민정음 만드는 거 치말리 이하 지편전학자들이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인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교 이제 관련자들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또 경전을 언해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두상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거에 대한 여지까지 접근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응,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나름대로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제가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쨌든,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자마자 이 불교가 이렇게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아시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네, 조금 그렇게 저 옛날에 뭐 조금 알았지만 네, 이렇게 그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불경을 위주로 지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이제 실용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하여튼 이거 한번 다시 지금 하신 걸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또박또박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머리에 안 들어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너무나 피상적으로 조선은 유교 국가, 수교 억불, 불교 맞아요. 백성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겉으로는 그런 그 이제 표어를 걸고 유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래서 훈민정음을 불교 경전을 그 이제 번역하려고 만들었다.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용만 음, 보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좀 제발 탈피해라 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죠. 그러고 이제 이제 머린석보, 이제, 사실 강경도감에 나오는 느건경 언해 같은 거는 지금 발문만 봐도 한자도 그렇고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못 읽는 한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제가 아마 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첫 번째이자 마지막 그 연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한문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고전을 읽으려면 한문 읽고 그다음에 그 현세에 연결이 돼야 하는데 네, 지금 젊은 애들은 한문자를 보면 저 외국 글씨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네, 불어서 말을 모르는 애가 불어 단어를 보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문을 네, 보고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네, 딴 나라의 얘기로 듣게 되거든요. 지금 절단이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건 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한문 그대로 배워가면서 그대로 쓰잖아요. 음, 우리나라 참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음, 하여튼 한문을 이거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잖아요. 네. 예, 큰 하여튼, 걱정거리예요, 저요. 네. 왜? 어쨌든 뭐, 그 일사천리로 이제 그 신미대사하고 원석고, 강경도감의 경전을 가지고, 신미대사를 한번 재조명을 해 봤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문제 제기일 뿐이지만,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거의 무슨 유레카 내지는 뭐 컬럼버스 미국 대륙 발견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요번에 이 강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도 많고 뭐 그랬지만 한편으로 여기까지 간 것도 얼마나 큰 진도가 나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최소한 신미스님의 가피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쨌든 뭐, 요 정도 오늘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